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성공시킬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태릉은 되고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냐면서 이 대통령과 국토부 대책을 겨냥했고 여야도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정 무렵 소셜미디어 X에 부동산 문제 관련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집값 잡는 것이 쉽다고 한 건 불법 계곡 정비와 코스피 5,000포인트, 그 힘든 것도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면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란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면서 혹시라도 언어 해득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드린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에도 집값 잡는 것이 이 두 가지 일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야당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느냐고 공격하자 한밤중에 직접 글을 올려 반박한 겁니다. 오늘 오전엔 다주택 규제 부작용을 우려한 언론 보도를 첨부하며 부동산 투기로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느냐고 직격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은 또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좀 조급하기도 합니다.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입법과 행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좀 속도를 좀 더 확보해 주면 좋겠어요. 벌써 7개월이 휘딱 지났는데 객관적인 평가로는 뭐 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정말로 많이 부족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좀 답답하기 이럴 데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하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또 우공이산의 자세로 해야 될 일들 속도감 있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뭐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 전해 들은 말이에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고 김여경 여사가 전달한 말에 따르면 밤에 새벽에 들어오셔서 잠을 안 주무시고 서류를 본대요. 계속. 그러니까 부처나 이런 데서 올라온 서류를 보고 본인이 이제 그래도 남편이 일하시니까 옆에 계시고 싶은데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인은 자도 대통령 끝까지 그걸 새벽까지 보면서 그래서 몸이 건강이 걱정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게 사생활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신다고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아들이니까. 아니 아드님이라도 너무 좀 내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가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미 다 얘기했는데 어쩌라고. 나 깜짝 놀랐. 열심히 하신다고요. 아니 어쨌든. 뭐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냥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예요, 제가. 네.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1000을 넘어서면서 네. 야 이제 코스닥에도 기회가 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이광수 소장이 매불쇼에 나와서 코스닥의 부흥을 위해서는 부실 기업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급선무다. 맞아요. 미국과 비교해도 이거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다. 기업도 너무 많고 그런데 정부가 대단히 발빠르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와 나는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막 진짜 소름이 돋아요. 효능감이 느껴지고. 반응이 나왔어요, 그게?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고 뭐 의지가 굉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딱 거기에 맞는 글을 올렸어요. 네.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다.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죠.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코스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짧게 보겠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등 코스닥 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코스닥까지도. 네. 자 그럼 오늘 이쯤 해가지고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 잠깐 좀 보고 갈까요? 자 일단 오늘 코스피는요. 와 고점이 또 지금 5,263이잖아요. 고점이 5,321까지 갔습니다. 코스피가. 대단하다. 코스닥은 고점 1,180까지도 찍었어요 오늘. 와. 그리고 지금 1,166 유지를 계속하고 있고. 네. 야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 친동생도 오늘 생전 연락 안 왔는데 아침부터 연락 와서
형 어디까지 가는 거냐 물어보더라고. 집안에서는 지금 워렌 버핏입니다. 주식의 시도로 돼 있습니다. 어찌 어디가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동생한테 네. 나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방산 들어갔다가 다 망했으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설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코스피 상황입니다. 좋아요, 계속. 자, 이렇게 그 주식 시장이 좋을 때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 이거는 정말 역사에 남는 맞아요.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김원장 기자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지금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급 대책 나왔잖아요. 공급 대책이 네. 나왔어요. 간단하게 그 그래픽 하나 볼까요? 그냥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에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언론과 특히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이거 아닙니다. 저 지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지도로 공급 대책. 나오는 거. 그래서 한 6만 가구 정도를 새로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요것만 잠깐 정리하면은 네.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공급 대책을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맞아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그랬어요.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약간 좀 눈물겨운 게,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 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을 그냥 박박 긁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일단은 네. 그 좋은 위치도 많아. 그 용산 부지 한번 좀 볼까요? 아, 요거 말고요. 이거 그 사진. 이거, 네. 그거는 이따가 우리 기자님 설명해 네. 주시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진 한번 네, 볼까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용산 네, 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 와, 여기네. 엄청 크네. 청년하고 신혼부부. 커요. 여기에 이제 최대 1만 호를 네. 공급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오세훈이가 오세훈이. 아이 싫어. 발목 잡고 뭐야. 있습니다. 6월 지나서 하면 돼요. 네, 그리고 태릉 골프장이 있거든요. 오, 여기에다가도 여기 좋지. 또 한 6천 호 와. 공급하겠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거를 또 발목을 잡아요. 발목 잡는데 뭐라고 잡냐면 아니 세계 문화유산 경관에 친대. 정면은 야, 정면은 아하, 이건 아니지. 아무튼 어디 지금? 예,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여기 이제 과천의 경마장 저 부위하고 이제 방첩사 부지까지 해서 합쳐서 한 6만 가구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동안에 뭐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또 다 주택을 뭐 60만 원씩 공급하겠다, 53만 원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네. 이유가 뭐냐면 3기 신도시만 해도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인천 계양이라든지 택지를 이렇게 공급을 하면 안 팔려요. 여기서부터가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죠. 안 팔린다. LH가 이렇게 택지를 개간해서 건설사들이 사가야 되는데 안 팔리거나 심지어 사갔는데도 아직도 분양도 안 해가지고 정부가 지난해 10월에는 그럼 이 땅을 다시 반납받을까 이렇게까지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실제 경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도권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막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급등한다, 폭등한다 이러는 건 서울의 정말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이지 사실은 예를 들어 경기도가 28개 시인가 있는데 제가 아침에 KB 월간 부동산 아파트 매매 지수를 봤더니 그중에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를 빼고 2022년 기준으로 지난 4년 동안 집값이 오른 곳은 25곳이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집이 부족해, 집을 많이 지어야 돼. 이거 상당히 과장돼 있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공급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 그러면 서울 요지에 서울과 정말 가까운 지역을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박 찾아서 주택을 공급해 줄게 하고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 서울에. 네. 그래서 강남 같은 데는 비싸잖아. 그렇죠. 그 정부가 쓸 수 있는 땅 진짜 조그만한 데까지 다 찾아냈더라고. 맞아. 예, 근데 그걸 다 중요한 건 공급하더라고. 이게 이대로 될까?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국방부하고도 하고 이제 철도청 부지니까 당연히 이제 국토교통부하고도 합의를 하고 네. 이른바 관계부처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원 이런 게 굉장히 심해서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 지난 정부는 왜 못했을까?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도 행복주택 같은 걸로 해서 목동의 유수지 같은 거 다 해서 거기다가 임대 아파트를 공공임대를 올리기로 했었어요.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목동의 그 유수지에 있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현수막 몇 개 붙으니까 안 돼. 50만 목동 주민의 행복을 2,800 임대 아파트와 바꾸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현수막 붙으면
지역 국회의원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용기 내야지. 그래서 이제 모두를 위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 정책이 나왔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네. 공급에 정말 뭐 속도를 내고 이 대통령도 이거 굉장히 빨리 챙기고 있거든요. 근데 수요를 좀 억제하는데 정책 방향을 두자 이 말씀을 두고 싶고 특히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그 댓글에 늘 이게 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항상 달리잖아요. 네. 왜 내 돈 내산 내 집인데 맞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맞아. 뭐 여기 공산주의 국가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언론에서 그렇게 하니까 조장을.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집 그러니까 땅과 집에 대해서 선진국은 어떻게 규제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 좋다. 네. 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면 약간 과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입주 그러니까 그 집을 샀으면 반드시 전세 내주지 말고 당신이 들어가세요. 갭 투자 방지법인데 네.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제도를 차용해서 하다 보니까 네. 마치 왜 내가 내 돈 주고 집 사는데 구청장이 도장을 찍어줘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데 네. 그런 것처럼 선진국은 집과 땅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가 많거든요. 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예, 궁금하다.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경우에 네. 스페인. 빈집이 있잖아요. 빈집. 네. 스페인이나 이게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유럽 국가 사람들 이렇게 집을 사면 여러 세제 혜택을 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아 이렇게 굉장히 이걸 시스템을 잘 거쳐놨어요. 세제 혜택이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집만 사고 이 유럽의 부자들이 잘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만 부족하고 경기 부양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네. 포르투갈도 이게 되게 심각한데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빈집에 들어가. 집 없는 젊은이들이. 이게 오큐파라 그러는데 이게 오큐파스용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48시간 동안 이게 점용하잖아요. 내가 딱 지키고 있잖아요. 못 쫓잖아요. 예? 소송해야 돼. 아, 그러니까 남의 집인데 비어 있어서 내가 그냥 들어가서 48시간 있으면 네. 근데 전 세계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뭐 유럽에 스쿼트 우리가 스쿼트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데 남의 집 차지해가지고 막 버티는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스페인은 이걸 법적으로 작년 4월까지 굉장히 강하게 허용했어요. 왜 그럴까요? 48시간 어떻게 검증하는 줄 알아요? 들어가자마자 네. 휴대폰으로 피자 시켜요. 그럼 이제 디지털로 남잖아요. 내가 여기 48시간 점용했다. 그럼 경찰이 와. 그럼 소송해야 돼. 소송하면 8개월에서 길게는 막 22개월까지 집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내 집인데. 내 집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살아. 근데 못 쫓아내. 야, 얼마나 사유재산을 침해해요. 그거는 하나도 안 부러운데. 이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얼마나 과한데? 이런 제도들이 좋다는 게 아니고 그- 선진국은 얼마나 집과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주거권을 확보하고 집이 없는 그러네.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오, 거예요. 진짜 이 심하네. 제도가 좋다는 게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48시간 안에 48시간을 버티면 못 쫓아내지만 48시간 안에 이제 적발되면 형사처벌하는 걸로 법이 바뀌어서 오키파 하기가 쉽지 않아졌는데 네네. 이런 제도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프랑스는 겨울의 휴전이라 그래서 겨울의 휴전? 트레브 이베흐날라 그러는데 아, 제가 겨울의 프랑스 휴전이구나. 발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병헌 겨울의 휴전이네.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세입자가 무슨 난리를 쳐도 월세를 안 내도 계약 기간이 끝내도 쫓아낼 수 없어요. 와. 내 집인데. 와, 진짜 겨울에는 겨울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지 마. 와. 겨울의 휴전이에요. 우리가 그랬으면 이건 뭐 북한이냐, 북한 가라 난리 났습니다. 우리 그랬으면. 겨울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와.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잖아요. 퇴거가 정말 어려워요. 물론 이런 제도가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죠. 집주인이라면 그러면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 퇴거가 어려우니까 아예 안 만약에 받겠지.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초에 안 받지. 세입자 뽑을 때 골라서 굉장히 받지. 가려서 뽑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에 대한 공공임대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그런 거죠. 강력한 규제가 있다. 그래서 65세 이상을 프랑스에서 퇴거시키려면 퇴거 조건이 맞아야 되고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가는 세입자가 그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의 그 근처 집을 집주인이 알아봐 줘야 돼. 아니 뭐 이런 제도가 다 있어. 야, 대단하네. 자, 이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유럽, 북유럽이나 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제도겠지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은 어떨 것 같아?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비슷한데. 어. 일본 물론 이제 전세라는 제도는 없으니까 우리밖에 없으니까 일본도 다 이제 세입자는 월세인데 대부분 주택은 보통 임대 계약을 맺어요. 보통 임대. 우리가 보통이다 할 때 그 보통이에요. 네. 보통 임대 계약 맺으면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 우리처럼. 음. 우리는 2+2 할 때 얼마나 반발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내 집인데 왜 세입자가 들어와서 2년 더 살아? 이거 무슨 사회주의 아니야? 아, 북한이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베네수엘라 된다. 그래요. 일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최 교수님 일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르지 일본 안 살아봐가지고. 와. 일본도 못 쫓아내요. 아주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좋다. 일본에 네. 친구분들이나 뭐 특파원 갔다 온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다 이게 다 알고 있는데 왜 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와. 그러면 매우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대야지 내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네. 아 지금? 아니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잖아. 음. 그럼 예를 들어 뭐 규제 대책 나오잖아. 그러면 또 대한민국 언론에서 뭐 북한이냐 그렇지. 사회주의냐 공산주의 꺼져라 뭐 이런 걸 계속 하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 제도가 말씀드리지만 좋다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인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시 생산할 수 없는 재화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땅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생산할 수 있잖아요. 땅은 땅, 생산이 뭐 안 돼. 바람, 뭐 바다 이런 거 생산 이런 거 소유권이 안 되는데 땅만 소유권이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땅과 집을 갖고 있으면 항상 유리해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시장 경제 맞아. 해오면서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우리가 완성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그 소유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고 계속 규제해 왔던 거예요. 그 그렇지. 제도가 아직 선진국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얼마 전에 오사카에서 어떤 판결도 있었냐면 일본은 이제 노후 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주인인데 새로 지어야 되니까 네. 오랫동안 살았던 할머니한테 좀 나가주시라고 했어. 계약 기간 끝나고. 음. 근데 법원이 이 할머니가 연세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이 사람 거주하기 힘들다. 적응하기가. 그냥 계속 살게 해 이랬어요. 와. 이게 얼마나 이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예요. 그렇지.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어떤 소송에서는 집주인이 나도 늙어서 나도 내 집에 엘리베이터 있는 내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랬는데 법원이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는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저기 뭐 나고야 어디 저 지방에서 교사를 하다가 도쿄에 발령이 나서 나도 이제 도쿄에 살게 됐으니까 도쿄에 있는 내 집에 입주하게 해주세요 하면 이제 허용을 해요. 명분이 뭐가 아니 기자님 이런 얘기를 왜 처음 듣죠? 그러니까 하셨어요 많이. 많이 했어?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규제는 정말 너무나 제가 이제 뭐 독일 같은 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일은 표준 임대료라 그래서 시에서 그쪽 동네는 예를 들어 청담동이군요. 임대료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정해져요. 와,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무슨 반시장주의자냐? 그렇지. 북한 가라. 그렇지. 바로 빨갱이 나옵니다. 다. 베를린은 심지어 독일 말고 베를린시는 코로나 때 임대료 너무 올라가니까 임대료 묶어버렸어요. 임대료 그냥 오늘부터 1년 동안은 임대료 올리지 마세요. 벌써. 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댓글에 뭐 이게 사회 뭐 토제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우리밖에 없는 제도예요. 저는 이 제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땅과 집에 대한 규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다른 나라는. 네, 그러니까 댓글에 이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이런 생각 안 해요. 애초에.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유독 그러니까 중국이 합니까? 베트남이 합니까? 라오스가 합니까? 쿠바가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정책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자꾸 이게 공산주의냐 하는 분들은 자꾸 이런 나라들과 결을 같이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 대한 규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시장주의를 어긋난다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반대되는 주장이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야 이제 인식의 전환이 생기지. 그러니까. 안 그러고서는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김원장 기자님 방송 저 12구 대책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어. 그러면서 뉴욕, 런던 이런 곳은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그곳에 있다가 네. 은퇴하면 지방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하시면서 앞서 내용도 쭉 네. 얘기하신 거를 제가 듣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어. 종편 나가서 어. 애들한테 꾸짖
딴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다 적어가지고. 오 잘했네. 공산주의자. 바로 너 사회주의자. 너 그럴 줄 알았다. 북한 너 가라.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원장 저- 기자만 얘기하고 다른 언론에서 얘기 안 하는 게 네. 문제예요. 저는 뉴욕에도 살아보고 방콕에도 특파원 생활을 해왔는데 뉴욕의 맨하탄 같은 곳은 집값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초월하지. 그런데도 정말 대부분 공공임대로 해요. 그리고 거기도 커미티가 만들어져서 임대인과 임차인들 위원회에서 월세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단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많지 않고 집을 안 고쳐줘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보면 아직도 뭐 이렇게 철창 같은 게 찍 열고 열고. 가는 그런 엘리베이터 맞아요. 맨하탄에 있어요. 맞아요. 단점도 되게 많아요. 근데 방콕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높은 고층 빌딩들을 정말 원칙도 없이 팍팍팍 올려주면서 기부채납 공공기여라 그러죠. 그거 안 해요. 공공기여 조금만 하면 이면도로 나와서 그래 그러면 40층 빌딩이니까 그 건물주에게 70층까지 올려줄게. 대신에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10개만 빼자 우리처럼 공공임대도 좀 빼고 그다음에 뒤로 이면도로 해서 그거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게 하면 너도 그럼 이면도로 지나갈 수 있잖아. 방콕은 스쿰빈도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 옆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길이 그냥 하나뿐이에요. 네. 가면 다 막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서로 좋잖아요.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집주인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강남에 재건축할 때 기부 체납에서 지금 과거보다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 내 집 갖고 재건축하는데 네. 왜 자꾸 서울시에서 뭐 도서관을 지으라고 하냐, 뭐 데이케어 센터를 지으라고 하느냐. 이게 뭐 내 재산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나쁜 놈들이지. 사실은 그 앞에 도로 다 활용하고 해갖고 그 땅값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정말 나쁜 놈들이야. 나라가 세운 인프라인데. 그렇지. 나라 인프라를 해갖고 땅값이 비싼 건데 이 새끼들 진짜.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잖아요. 네. 하늘의 공간을 쓸 수 있는 그 권리를 2종이면 3종, 3종이면 뭐 준주거 이렇게 굉장히 올려준다고요. 그러면 수많은 아파트를 더 지어서 일반 분양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가구당 수억 원의 이익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공공이 하려는데 지금 그 반발 심하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잘 안 해요. 원 베일리 같으면 기부 체납에서 뭐 지었는지 아세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카페. 카페. 전망 좋은 카페 같은 우리 서울에 전망 좋은 카페가 부족해요. 넘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 기부채납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현금으로 받기로 해서 우리는 그 안에 무슨 뭐 양로원, 동사무소, 뭐 교육시설, 주민체육시설 다 같이 이용하는 거 싫어. 우리 돈 낼게. 그냥. 우리 부자들은 우리끼리만 좀 살고 싶다 이거지. 네. 그 개포동 같은데 아. 개포주공 이렇게 해서 되게 좋은 아파트 단지가 생겼잖아요. 진짜 거기 정말 기부채납 한 거 중에 천박하다. 공개공지라고 있어요. 공개공지.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를 이렇게 대규모 단지를 몇천 가구씩 새로 지으면 그러면 그 가운데 길은 나서 주민들과 동네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자.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이렇게 넓으니까 그 지하철역 가려면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그 가운데는 길 내서 같이 이용하자. 그럼 그것도 대신 용적률 높게 올려줘서 너희들 30층 지을 거 50층 짓게 해줄게. 또 해줬어. 이렇게 뭘. 해줬어요. 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잘 안 해요. 거기다가 철창으로 이렇게 담을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 다니는 이 패스로 주민들만 찍고 패스 들어가게. 열고 문 열고 다녀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이나 지나가는 사람은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건축법상 담을 세울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담이라면 1.2m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창을 1.1m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안 문을 딱 달아버리는 거죠. 담은 아닌 걸로 해서. 아니, 너무한다니까. 그러면 서울시나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선거 나가면 못 물어요. 그럼 걔네들도 앞에 그 도로 쓰지 말라 그래. 자기들 돈으로 깔으라 그래 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거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인식을 바꾸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땅에 하늘의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공간 사실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할 권리를 줬으니까 공공이 일부는 나눠 쓰자 이런 취지예요. 그렇습니다. 절대 그 사유재산을 네,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언론이 뜨악한 거야. 네. 좀 놀란 거야. 야, 잘못하면 보유세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른바 공격이 시작됐구나. 그렇죠. 지방선거 이후일 줄 알았는데 어? 대담하네. 그러면서 특유의 공격을 역공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역공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에 저런 기사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이런 거를 올리죠. 그러니까 저런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반박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저런 기사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의 특히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네. 민주당이 집권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나 집권당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토구역 내에서 100일 만에 집 못 팔아. 양도세 중과 시행 후 폭풍.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집을 못 팔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을 줘. 이거잖아요. 그렇죠. 야, 빨리 팔려면 왜 못 팔아? 싸게만 내놓으면 팔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근데 저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다주택자의 관점이지. 예. 다주택자도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재가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 이미 높아진 가격에 팔고 싶어. 그 고점에 우리는 팔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자예요? 주식 투자자인데 어떤 언론이 야, 나는 삼성전자를 최고점에 팔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나중에 시행을 해줘. 그러면 얼마나 도둑놈의 언론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쵸? 그게. 말도 안 되지. 근데 삼성전자는 주주라도 500만 명이야. 삼성전자는 주주라도 500만 명이라고. 네. 근데 저 다주택자는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고민하는 서울에도 집도 있고 전국에 집이 있는 사람들 집을 고점에서 못 팔겠다라는 다주택자가 몇 명일 것 같아? 100만 명이나 될까?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왜 그 사람들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연합뉴스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응? 저 또 연합뉴스예요? 기간통신사가 왜 그러네.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어. 왜 종료를 그때 하기로 돼 있잖아. 그렇죠. 돼 있잖아. 그럼 하면 되지. 근데 뭔 후폭풍이냐고. 그러면 그 안에 팔라고 그 전에 계획을 세웠어야지. 야, 유예 시점이 그때까지면 5월 9일 이전에 지난해 또는 올해 팔려고 내놨어야지. 안 팔리면 5천만 원 싸게 1억 싸게 내놓으면 되잖아. 근데 안 내놓고 야, 그 100일 만에는 못 팔지 않냐? 너무 바트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 저 재래식 언론들도 설마 저거 유예할 거야. 다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그거 하라고 압력 넣는 거고. 진짜 이게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언론이 전 세계적으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가 이렇게 뉴욕이나 파리나 베를린에 어떤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또는 그 1가구 1주택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금리를 인하해라. 그것이 경제정책을 바꿔라. 부동산 정책을 이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쓰는 언론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제발. 이게 한국만 하는 미친 언론이에요. 이걸 수십 년 동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전 국민이 다 돌아가지고 국민의 한 절반 이상이 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인 줄 알아. 어떻게 꼴랑 100만에서 200만 정도를 위해서 거시정책 전체를 바꾸고 부동산 주거 안정 정책 전체를 바꿉니까? 미친놈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한국에서는. 왜? 저런 새끼들 때문에. 저런 언론들 때문에. 야, 재래식 언론이 무슨 강준만 교수가 혐오 발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한국의 많은 재래식 언론의 기자들이 거기에 맞장구 치고 그러던데,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하든지. 네? 이게 새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수십 년 동안 이 짓거리를 해?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네. 뭐 빈부격차가 벌어지네. 다 원죄는 강남 아파트 덕분이야. 강남 아파트 탓이라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보려고 하는 거는 또 다 막으면서 모든 정책은 강남 부자들만을 위해서 수렴돼야 돼? 에라이 도둑놈들아. 그러니까 재래식 언론, 쓰레기 언론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야. 이런 게, 이게 정부 정책이 나오면 무조건 그 관점에서 바로 나오냐고, 어떻게. 즉발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머릿속에 똥만 들어차 있다는 거야. 똥만. 강남 부자들이 싼 똥만 들어차 있다는 거야. 너무 세게 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실 것 같아. 아니, 괜찮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 이게 관점이 중요하다니까. 관점이 일반 국민의 관점인지, 국가의 전체 이익이랄지 미래를 위한 관점인지, 아니면 단기적 투자 또는 투기,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관점인지, 그것도 아주 특정 소유자들을 위한 관점인지를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런 것도, 저 언론 미다시가 저런 거예요. 언론 헤드라인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비웃듯 강남 다주택자들은 증여 러시. 저게 팩트인 건 팩 맞아요? 증여는 많이 해왔어. 에? 예. 나도 주변에 친구들 많아. 응. 나도 주변에 부자들 많아. 증여 맨날 해. 근데 저기에 저렇게 빨리 어떤 특정 구에 강남 다주택자들이 증여 러시를 한 일정한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통계가 나오려면 국세청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늘, 그건 비공개인데. 그치. 내가 탐사 보도를 하면서 늘 그 루트를 가지려고, 지금에야 말하지만 루트를 가져왔던 곳이 국세청이에요. 국세청에 빨대가 제가 한 2명 정도 늘 있어 왔어. 그래서 의원들도 잘 못 구하는 자료를 늘 구해왔습니다. 저 기사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 증여 러시라는 저 단어가 나오려면 지난 10년 동안에 또는 며칠 동안에 증여가 몇 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배로 증가했다. 그렇죠. 요 기간 동안. 이 통계가 나와야 돼.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그 그렇죠. 통계고, 그리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네. 저 같은 30년 탐사보도 한 사람도 구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통계가 있었으면 제목 저렇게 안 뽑아요. 그렇지. 이를테면 뭐와 비교 기간 딱 정해놓고 그렇지. 그때보다 몇 5배 배. 폭등. 그렇죠. 몇 배.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저런 게 전형적인 그냥 비웃는 겁니다. 네. 비웃자고, 야, 우리 다 함께 비웃자. 정부 정책을 좌초시켜보자. 증여 러시다잉?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해봐라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증여세 내라? 이러는 거지. 증여세 내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저것도 증여세를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줘. 2억 정도까지는 애들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4.6% 정도로 계산이 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를 계속 통장에 박히게 하면 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증여도 해주고 뭐 한 갖가지 수법들이 있습니다. 지분도 넘겨주고 그러면서 자기 종부세 부담도 좀 줄이고 갖가지 수법이 있어요. 그 갖가지 수법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입장에서 비웃을 수 있다고 봐요. 정부의 세제 이제까지
부자들, 강남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세제에다가 구멍을 똥똥똥똥 뚫어놨어. 예? 그래서 비웃을 구석이 많아. 역사적으로 그래. 지금도 그래. 구조적으로. 그러나 그게 니들이 언론이 그거를 강남 부자 입장에서 비웃어서는 안 되지. 니들은 그거를 고쳐라라고 해야지. 이놈들아. 어? 그렇죠. 이 재래식 쓰레기 언론아. 너희들은 그걸 고쳐야 이 사회가 존중받고 부자도 존중받고 강남 사람들도 비웃음을 안 당하고 화목하게 잘 사는 사회가 될 겁니다라고 해야지 이놈들아. 썩어 빠진 새끼들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 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 그칠 듯. 자,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열폭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까지 거의 안 했던 말을 합니다. 그러네요. 팔면서 내는 세금, 이거는 다 양도세잖아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그만둔다라는 거였잖아. 이제까지 말했던 거는. 근데 들고 버티는 세금은 뭡니까? 보유세입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잖아. 저는 여기에서 좀 더 나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 집권 여당 이 부분은 자신 있게 좀 과감하게 하세요. 지금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하잖아요. 워낙 세제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세금 보유세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네? 10억짜리 정도 가지는 아파트 있잖아요. 1년에 세금 얼마 낼 것 같아요? 보유세. 10억짜리. 3,400 안 나네. 100만 원 내요. 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왜냐하면 자동차 사는 시가가 10억이라도 공식 공시가는 한 4억 5천이야. 공시가 그렇죠. 정부 발표만 막 60% 70%지. 반영 시가 반영률이 높지 않아. 그러면 미국처럼 시가를 반영해서 선진국들처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시가를 반영해서 보유세를 내봐. 모든 게 바뀌어. 그렇죠. 자, 주식은 시가 반영해서 나중에 금투세도 만약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도입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가를 반영하잖아. 예. 배당도 시가 배당률이잖아. 그렇죠. 모든 게 시가야. 근데 왜 부동산만 공시가야? 공시가에서 또 곱하기 60%인가 해가지고 그거 60%인가 40%인가 해가지고 또 표준세율이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할인해준다? 또 할인해줘. 모든 게 그딴 식이야. 그러니까 누가 부동산이 더 투자가 더 낫다라고 하지. 물려주는 게 더 낫다라고 하지. 상속세? 상속할 때도 현찰 주면 10억 그대로 받지. 하지만 부동산이면 공정가액이잖아. 공시가잖아. 그렇죠. 공시가. 그러면 물론 이제 상속은 감정평가야. 네. 감정평가긴 하지만 감정평가도 시가보다는 훨씬 낮아.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돈 받고 하는 감정평가사들이 국세청 이렇게 쭉 이 관례대로 해왔던 것들이 짜웅해가지고 부동산으로 넘겨주는 게 훨씬 낫도록 돼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유세를 현실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이.